제가 사실 제목 자체가 워크샵 세미나가 아니고 지금 워크샵이거든요, 형식은. 그리고 제목 자체도 이제 북한 인권 중진을 위한 유럽과 탈북자들의 대화,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발표하신 이제 북한 탈북자 분들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발표를 해주신 독일 연사분들하고 대화를 갖는 시간을 갖자고 해요. 또 이제 형식은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즉, 앞에 질문 양식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자기 성명하고 질문 내용을 적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렇게 형식은 크게 구애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질문을 거기다 적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무선 마이크가 있는데 무선 마이크를 가지고 직접 이제 질문을 드려도 되고요. 그러면은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질문 내용을 적는 시간을 주셔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이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일단 이제 무선 마이크가 있으니까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개를 자기 소개. 예, 제 이름은 허원중이고요. 클라베 박사님한테 질문이 있어요. 일단 말씀 잘 들었고요.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우선은 서독의 그런 정치 경제적 영향의 확대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서독 내부에서 뭐 반대 같은 건 없었는지, 둘째로는 서독의 정치 경제적 영향의 확대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니 그러니까 동독에 동독 쪽, 예. 그 서독 내부에서 반대는 없었는지, 두 번째로는 동독이 서독이 그러한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뭐 특별한 뭐 경제적 요인이 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그냥 그렇게 두 가지만. 일단 이 답변을 하는 동안에 질문을 좀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Frage 1. Es gab keinen Widerstand gegen diese Politik der Einflussausweitung, aber es gab eine große Gleichgültigkeit in der westdeutschen Gesellschaft gegenüber Ostdeutschland. Das gilt jedenfalls für die 80er Jahre. In den Jahren davor gab es ähnlich wie hier einen parteipolitischen Streit um die Frage, ob man die DDR anerkennen und enger mit ihr zusammenarbeiten sollte.
예,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서독 내부에서 반대는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었고요. 정치 경제적인 영향력을 동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해서 서독 사람들에게는 사실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좀 무관심하고 뭐 그런들 나랑은 관계없다 좀 이런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적어도 80년대는 그랬고요. 80년대 이전에는 정당에서의 어떤 이 동독을 국가로 인정을 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동독과 협력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정당들 간의 어떤 정쟁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80년대에 들어와서는 사실상은 서독 국민들의 어떤 구체적인 반대 이런 것은 없었고요. Und dieser Widerstand am Anfang ging so weit, dass man versucht hat, die Regierung zu stürzen und Abgeordnete der damaligen Opposition durch Geldzahlungen und andere Maßnahmen auf die eigene Seite zu ziehen. Entschuldigung, nicht Abgeordnete der Opposition, sondern Abgeordnete der Regierung durch Bestechung auf die Seite der Opposition. Mindestens 72. Also, ich will das jetzt gar nicht so im Detail. Es gab sogar am Beginn dieser Entspannungspolitik Versuche, die Regierung zu stürzen, indem man Abgeordnete durch Geldzahlungen auf die eigene Seite zog. 이 긴장 완화 정책의 초기에는 어떤 이 구동독의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도로서 의원들을 돈을 줘서 의원들을 자기 편으로 조금 금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의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이런 시도들이 긴장 완화 정책의 초기에는 있었습니다. Als dann aber die Opposition gegen diese Entspannungspolitik ursprünglich war, selber an die Macht kam, hat sie diese Politik weitgehend fortgesetzt. 예, 그래서 서독에서는 야당 세력들이 야당이었을 때는 긴장 완화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야당이 다시 여당이 됐을 때는 실제 그 이전 정부가 했던 긴장 완화 정책을 다시금 같이 하게 되는 방향으로 변합니다. Die DDR-Regierung war in ihrer Wirtschaftspolitik abhängig von den Rohstofflieferungen aus der Sowjetunion. Und als die Sowjetunion in Schwierigkeiten geriet, hat sie die Erdöllieferungen und die Rohstofflieferungen an die DDR Anfang der 80er Jahre gekürzt, sodass die DDR dringend angewiesen war auf westdeutsche Kredite, um ihre Wirtschaft am Leben zu erhalten. Also kann man sagen, dass die wirtschaftlichen Nöte der DDR-Regierung sie gezwungen haben, die westdeutschen Kredite anzunehmen und ihre Bedingungen. Und diese Bedingungen waren menschliche Erleichterungen. 예, 그리고 동독의 경우 경제적으로 소련에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소련으로부터의 자원을 공급받고 있었는데 모든 자원이든 동독으로 가는 양을 줄이게 됩니다. 소련의 상황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80년대 초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소련으로부터 자원이나 석유를 공급받던 것이 줄어들게 되자 그 동독은 이제 서독의 차관을 받음으로써 경제를 유지해 나가게 되는 거죠. 서독의 차관을 받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유지를 해나가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동독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서독의 차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그 차관을 받기 위해서 서독이 요구하는 조건들
그 조건은 인간적인 고통을 경감시켜 줘야 한다라는 요구였는데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박세원이 마무리된 거로 알고 있고요. 혹시 뭐또 추가적으로 만족하셨나요? 네. 그러면은 북한 종의위원회 종베드로 대표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김성민 대표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로 질문을 주셨고요. 첫째로 북한의 주민들이 현재 외부의 그런 자유로운 세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한국과 외국에서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외국 정보를 전단지와 라디오를 통해서 유입시키고 있는데 또 다른 방법이 있냐, 이런 질문을 하셨고요. 세 번째 질문은 현재 북한에서 국편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는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성민 대표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정 목사님 다 아시면서 지금. 이제 다른 분들 용어 통역을 바랐기 때문에 질문 여주를 짧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한에서 얼마나 그 세계의 정보를 알고 있는가. 여기 앉아서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논하기에는 사실 자료가 부족하죠. 자료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몇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탈북자들의 증언이다라고 봐야 되겠는데, 저희 자유북한 방송국에서 2년째 탈북자 50명들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50명은 몇 년 전에 온 사람이 아니고 1년 전에 북한을 떠난 사람, 그러니까 중국에서 3개월 이상 생활하지 않고 바로 이쪽으로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2년 전서 50명을 조사해봤는데요. 외부 정보 분야에서 보면 라디오와 비디오, 그리고 삐라, USB, 그래서 모두 8개 항목을 조사했는데, 라디오와 비디오만 지금 제가 기억에 나는데요. 50명 중에 라디오를 들었다는 사람은 두 번 다 8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아주 적은 수치죠. 여기까지 올 정도의 사람들이면 꽤나 의식이 발달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분은 5명, 한 분은 8명 답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반면에 비디오, 남한이 외국 비디오 본 사람을 했던 건 기억이 나는데 80% 이상이 다 봤다고 하더라고요. 못 본 사람이 오히려 신기할 정도로 당신들은 왜 못 봤지 하고, 그러니까 의외로 평양에서 열심히 당에 충성하던 사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평양 산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자기는 그런 거 볼 생각도 못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특이했던 점이 이런 게 있어요. 라디오를 듣는 사람들은, 들었다는 사람들은 남한에 대해서 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과거에 라디오 정도는 다 남조선 괴뢰도당의 선전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선전이라고 생각하던 데 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남한 정세에 침투돼 있었고, 나름대로 근성력,
갔다 온 사람들은 한국에 생활하는 저보다 더 많은 드라마, 더 많은 내용을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족들의 저작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지호는 그 화려한 나만의 현실 고리를 보면서 저거 다 세트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북경 경비대 27여단에서 10년 동안 군복무하면서 남한과 그렇게 많은 연계 그리고 그 많은 탈북자들을 건네보내고 건네오는 걸 도와주던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우리가 바라던 것처럼이 아니라 드라마를 그냥 재미로만 봤더라. 이런 목표가 됐습니다. 또 여러 가지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이 남조선, 일본, 남조선 드라마, 라디오 등을 보면서 꽤 많이 안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저들의 의식 변화에 외부 문물이나 외부 그 세계의 서식이 저들의 의식 변화에 큰 작용을 주지 못하더라. 이런 걸 보면서 외부 세계의 사실을 전하는데 분명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제대로 될 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한국과 외국에서 북한으로 내부 정보를 보내는 것이 전단지, 라디오 또 무슨 방법이 있을까?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내 라디오는 솔직히 한물 같죠. 갔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적인 역할을 과거에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더라. 드라마가 전하지 못하는 것, 전단이 전하지 못하는 생활적인 내용의 이야기 그리고 검증 가능한 이야기들을 라디오는 기술적으로 내보내고 있더라. 그리고 드라마도 조금 더 진취적으로 그냥 드라마가 아니고 조금씩 털을 달아서라도 설명하는 부분이 있거나 그것을 진취적으로 하다 보면 좀 더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젠 공개된 비밀인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북한하고 똑같은 방식의 8방식의 TV를 보내고 있죠. 북한에. 우리가 지금 북한 탈북자들 말을 듣고 남선 라디오가 나오더라, 남선 TV가 나오더라 하는데 실제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제한 없이 통제만 피하면 기술적으로는 제한 없이 남선 TV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대로 여기서 하는 것처럼이 아니라 내용을 좀 바꾸는데 이런 TV를 북한 주민들이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의식 전환에 필요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내면 라디오보다 훨씬 획기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더라 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에 보낼 때 전단 이런 것들은 솔직히 한계가 있죠. 그 철책선 군방에 떨어지거나 그 해안 군방에 떨어지거나 북한에 정신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한계 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 여기 아마 달러를 넣어가는 방법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스스로 주로 갈 수 있도록 이런 면에서 USB도 지금 활용을 북한 주민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 교육용 USB만큼도 귀한 게 없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런 것들을 보내는 운동을 계속 확산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USB를 보내고 한국 드라마를 보내는데 볼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죠. 과거에는 우리 탈북자들 다 알고 계시지만 과거에는 테이프로 된 게 녹화기가 유일한 수단이었다면 지금은 컴퓨터가 유일한 수단인 것 같은데 컴퓨터 그렇게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중국을 통해서 중국 휴대 컴퓨터 같은 것들을 들여보내는 작업
이런 것들도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외 방법은 꽤나 많다고 봅니다. 방법 꽤나 많은데 돌아가신 황장 선생님이 늘 말씀하시던 게 이쪽에 있어요. 한국에 남아 돌아가는 수많은 중고 옷들, 가전제품들 어떻게 뭐 특별히 전한다고 하지 말고 그거 다 버리는 것들을 중국 국경 지역에 쫙 갖다 놓으면 그것 자체가 남한에 대한 선전이고 북한 민주화에 대한 바람이고 라고 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중국에 있는 교회들 활용, 저수적 교회들을 활용해서 솔직히 딱 1대1 선달 안 돼도 그쪽에다가 정말 거점들을 만들어서 하면 황당한 방법 같으면서도 실제 국회에 못 키는 걸 봤어요. 국경 지역에서 조선 사람들이 와서 가지고 가는 거. 실제로 쓸만한 물건들은 경비대원들이 와서 가져가면서 이런 북한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찾으면 찾을수록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무슨 정보가 아니더라도 나만을 알리는 그게 물품이 되든 신발이 되든 그릇이 되든 그런 것들도 결국은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 나만의 풍요로움을 알리는 단초로 작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 지도층이 국변 사태가 일어나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는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들, 소위 정보의 최고라고 하는 미국 사람들, 정보부서 사람들, 그리고 또 여기서 간 탈북자들도 또 만만치 않았어요. 전 외교관들, 뭐 공작원들 해가지고 그들이 현재 직업이 국가안보 전략연구위원들이니까 그 이야기를 저는 객관적으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된 게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오늘의 북한은 과거와 달라서 이인자가 생존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과거에 김정일이 김일성이가 할 때는 이인자인 듯 하던 사람들이 하룻밤새 없어지는 거 많이 봤죠. 그게 뭐 청참모장이었든 정무원 총무였든 근데 지금은 북한에 분명히 장성택이라는 이인자가 있고 아무런 정말 연고도 없는 정말 조례보도에 있는 듯한 어린 김정은을 장성택과 과거에 장성택이 청년부장하고 행정부장할 때에 지인들과 동지들이 완벽하게 커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최고의 독재자라고 하지만 그 이인자, 자기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인자를 어쩌지 못하는 한정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더 장성하면 김정은은 김정은대로 독재자로서의 지위를 계속 갖추게 될 거고요. 나도 이제 확실하다 하는 순간이 오면 제일 처음에 눈에 걸리는 게 장성택과 그의 동지들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모르지 않는 장성택이는 김정은이가 잘하기 전에 그냥 누르려고 없애려고 할 것 같고 이런 환경은 분명히 지금 현재 북한에 있답니다. 저희 분석가들의 말에 의하면 확실히 있고 장성택이는 지금 어느 순간에 김정은을 제압할지를 지금 가늠하지 않나 그런 상태가 맞냐 본다면 미국이나 국제사회는 김일성, 김정일과 같은 독재 체제를 성공보도 눈에 익혔기 때문에 대처 방법이 그나마 있는데 전혀 새로운 게다가 머리까지 좀 쓸 줄 아는 장성택이가 되면 북한의 미래를 지금 가늠하기 어렵다 라는 분석을 하는데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이런 소위 좌프라프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김정은이와 김정일이가 유의장에서 망명대 유의장이죠. 그래서 이제 반성열차라 그러니까 정신없이 돌아가는 걸 타는데 장성택은 밑에서 지켜봤대요. 김정은이는 철없는 애처럼 하하 웃고 있고 김정은은 얼굴이 헬스하게 질려서 비틀거리면서 내리고
그 세 사람을 하면서 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저 장성태이가 저기 정신없는 것으로 김정은과 김경일을 떠올려서 원래 죽기를 바라고 자기는 희죽희죽 있는 듯한, 이게 지금 북한의 모습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늘 북한의 체제는, 정치 체제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변수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아주 특이한 2인자가 지금 후견 정치가 가능하게 된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북한의 이제 DVD 형태로 또 정보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그렇게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하는 답변은 사실은 저희가 지식인연대에서 이제 어떤 저희가 연구 사업을 하면서 저희도 이제 자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건강한 부분이었고요. 이제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효린의 부대표님이 이제 질문을 하셨고요. 두 가지 질문을 하셨고, 첫 번째 질문은 빌케 박사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서독으로 탈출을 해서 동독인들이 서독에서 동독의 민주화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였는데 이러한 활동이 동독의 혹은 이제 동독 주민들에게 실제적인 어떠한 도움이 되었을까 하는 질문을 빌케 박사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쿠나베 박사님한테 질문을 드렸고요. 동독에서 이제 가호 총산이 굉장히 무순하게 진행이 되었는데 이러한 결과가 어떤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보면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뭐고 부정적인 효과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Die Situation der Flüchtlinge, die aus der DDR in die Bundesrepublik kamen, unterschied sich qualitativ von all dem, was ich hier über die Aufnahme der Nordkoreaner in Südkorea gehört habe.
우선 서독으로 온 탈동독 주민들의 경우는 그 어떤 퀄리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여기 있는 분들하고 차이가 좀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Die Zahl der Flüchtlinge hat über die 40 Jahre dieser Teilung die Kräfte in der Bundesrepublik gestärkt, die an die Einheit der Nation geglaubt haben. Und die Flüchtlinge wurden sofort mit allen Rechten als Bundesbürger behandelt und es gab von individuellen Fällen abgesehen keine soziale Diskriminierung. 예, 그리고 그 40년이 지난 그 분단 시절에 그 동독에서 소독으로 넘어온 그 탈동독 주민들의 경우는 소독에게 다시금 그 국가의 어떤 통일과 관련된 주제들을 크게 다시금 생각하게 했고 탈동독 주민들의 소독 사람들은 서독인과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한국의 상황과 좀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서독인과 다르지 않게 모든 그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주는 이런 방향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Die Intellektuellen und Schriftsteller, die aus der DDR in der Bundesrepublik ihre Bücher veröffentlichten oder dann in die Bundesrepublik kamen, hielten durch ihre Arbeiten die Debatte über die deutsche Teilung und die Zustände in der DDR im öffentlichen Bewusstsein. 그 동독에서 지식인이나 작가들이 그 동독의 상황에 대해서 비판적인 책이나 이런 작가 활동을 통해서 이 동독으로부터 추방이 돼서 서독으로 왔던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다시금 서독에서 그들의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동독의 상황과 그리고 분단의 상황에 대해서 서독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Die einzige Gruppe, die sich zu organisieren vermochte in der Bundesrepublik, waren die ehemaligen politischen Häftlinge aus der DDR, die aber gewissermaßen im gesellschaftlichen Leben leider nur eine Randrolle gespielt haben. Alle anderen haben sich in die Gesellschaft Westdeutschlands integriert. 실제로 그 서독에서 유일하게 뭔가 조직적으로 그 시도를 했던 그룹이라고 하면 탈동독 주민들 중에 정치범이었다가 서독으로 넘어온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서독으로 와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보다는 주변적인 역할을 했고 탈동독 주민들은 서독으로 오면 일단 서독 생활에 봉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Die Frage der tatsächlichen Aufarbeitung ist etwas komplizierter. Man kann sagen, dass als die DDR der Bundesrepublik beigetreten ist, die politischen Eliten in beiden Staaten eine Bestrafung nicht wollten. Denn in dem Vertrag über den Beitritt der DDR zur Bundesrepublik ist die Bestrafung der Verantwortlichen nicht erwähnt. Man hat dann festgelegt, dass wenn bestraft wird, dann geht das nur nach DDR-Recht. Wenn Sie Straftaten der DDR-Funktionäre nach ihrem eigenen Recht bestraft worden, kann das nicht funktionieren. Es hat zwar insgesamt 100.000 Ermittlungsverfahren gegeben, also eine große Zahl, aber es sind nur 40 Personen am Ende ins Gefängnis gekommen.
Hoffnung, dass sich die ehemaligen Funktionäre der DDR dadurch dankbar erweisen würden, hat sich nicht erfüllt, sondern sie haben in der Folge gegen die Vereinigung Propaganda gemacht und die DDR verherrlicht, was sie bis heute tun. Auf den wirtschaftlichen Wiederaufbau hat das keine unmittelbaren Folgen gehabt, bis auf die Tatsache, dass die ehemalige kommunistische Partei in Ostdeutschland bis heute etwa 20-30% der Stimmen bei Wahlen gewinnt, also ziemlich stark ist. 예, 답변을 드려보면 형법적인 과거 청산에 대해서 그 전반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형법적인 과거 청산이란 매우 복잡한 문제이고요. 구동독이 통일이 됐다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동독이 서독에 편입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동독이 서독에 편입되는 형태로 통일이 이루어졌죠. 그때 당시에 통일 조약의 내용을 보면은 골자가 양쪽 국가의 정치 엘리트들에 대해서 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결국은 그 동독에서 책임자들, 독재 정권의 책임을 진 자들을 어떤 식으로 처벌하느냐에 대한 거를 조약에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고 처벌을 해야 되는 경우에도 다만 구동독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구동독법에 따라서만 형사처벌을 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당시에 그 구동독의 체계를 이 간부들이 이끌고 갔는데 구동독의 법에 따라 이 사람들이 처벌을 받을 수가 당연히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처벌을 거의 못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10만 건 이상의 그 소송건들이 있었죠. 형사소송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40명에 불과했고요.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우 짧은 형기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과거 독재 정권의 선동을 이끌었던 사람이고 그 정권을 한마디로 떠받치고 갔던 사람들 그리고 그 동독의 정책을 찬양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형사적인 처벌은 면제를 받으면서 오늘날까지도 이들이 동독에 대해서 찬양하는 이런 행위들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경제재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 어떤 직접적인 결과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다만 한 가지 언급할 것은 그때 당시 구동독 지역의 공산당이었던 사람들 이들이 여전히 통일된 후 독일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독일의 총선 같은 게 있으면요. 20에서 30%들은 여전히 자신의 그 과거의 그런 정치 사상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투표를 하고 있다는 것도 관찰해 볼 수 있고요. Ein Gedanke würde ich gerne noch ansprechen, weil vorhin gesagt worden ist, man sollte nicht der Justiz die Bestrafung überlassen, sondern die Bevölkerung sollte das übernehmen. Ich glaube, gerade wenn man für die Demokratie eintritt, sehr wichtig, dass auch die Bestrafung der Täter in rechtsstaatlichen Formen abgewickelt wird. Ich bin sehr für die Bestrafung, aber ich bin auch sehr für den Schutz der Rechte aller Angeklagten. Das heißt, sie brauchen natürlich auch einen Verteidiger und sie brauchen einen gerechten Prozess mit allen rechtsstaatlichen Standards und keine Lynchjustiz oder Racheaktionen durch die Bevölkerung. Denn das beschmutzt unsere eigenen oder verrät unsere eigenen Werte. 그리고 오늘 이제 발제와 토론을 보면은요. 사법부를 더 이상 믿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처벌을 사법부의 손에 맡기기보다는 국민에게 맡겨서 심판해야 한다라는 요지의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신봉한다고 했을 때 처벌을 할 때 그가 비록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은 법치 국가의 원칙일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한 가해자들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을 옹호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처벌을 할 때 이 기소된 자들이라 하더라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권리, 즉 기소된 자들이 가해자라 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 이런 것들을 저희가 법치국가 하에서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코 이들을 처벌함에 있어서 개인적인 원한이나 보복 감정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인데, 만일에 우리가 그렇게 보복이나 원한 감정에 내맡긴다면 이것은 다시금 우리가 신봉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Ich will noch eine Ergänzung hierzu formulieren. Als ich den Vorschlag eben gehört habe, wurde ich erinnert an eine Schrift von Mao Zedong über den Guerillakrieg, in dem er forderte, dass die Guerilla, also sprich die Volksbefreiungsarmee, die Bauern in einem befreiten Dorf auffordern soll, ihren Gutsbesitzer selber umzubringen, damit eine Blutlinie zwischen der alten Ordnung und der neuen gezogen wird. Diese Vorstellung der revolutionären Rache widerspricht eigentlich schon dem Ziel einer neuen Ordnung, die keine Blutlinie braucht, sondern Gerechtigkeit. 제가 여기에 한마디 보충하여 첨언하자면요,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갑자기 마오쩌둥의 게릴라전에 대한 몇 가지 언급이 생각이 납니다. 그 어떤 말을 했냐면요, 그 게릴라전이라는 것은 인민해방군의 게릴라전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해방시킨 마을에 가서는 그 해방시킨 그 마을에 있던 지주들이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게끔 함으로써 새로운 질서와 구질서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라는 언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시의 혁명적인 보복의 일환이었겠죠. 하지만 저는 그것이 모순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떤 그 피해 노선을 추구하는 질서라는 것이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는, 또는 정의감에 입각한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는 원칙에 모순되고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이제 동독에서 소독으로 탈출하신 분들이 어떤 동독의 민주화나 인권 개선을 위해서 주변적인 역할에 머물렀다, 이렇게 답변이 나온 걸 알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소독으로 간 동독 주민들 경우에 이게 탈북자들하고 조금 다르다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은 없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에서 이제 긍정적인 효과하고 이제 부정적인 효과라고 했는데, 저희가 전번에 세미나 진행할 때 유사한 질문이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북한 같은 경우에 민주화 이후에 간부들에 대한 그런 초벌이 어떤 이제 정의의 기준에서 엄격하게 집행이 되면은 현재 북한 간부들이 자기들의 앞날에 대해서 그런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예견을 한다면은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뭉치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그런 유형의 질문이 정도로 합니다. 긍정적인 거는 이제 어떤 이제 새로운 북한을 건설하기 위해서, 혹은 새로운 동독을 통일 이후에 건설하기 위해서, 국민 화합을 위해서 처벌 기준은 수위를 조금 낮추는 것이 어떤 재건에 도움이 되는 것이 또 긍정적인 효과라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하신 이제 부대표님이 조금 더 과학적인 질문이 있으시면은 좀 주셨으면. 실제 현실에서
실제로 현실적으로 독일에서 과거 청산을 냉혹하게 하지 않고 노그럽게 한 곳이 오늘 독일이 말하자면 많이 전진한 오늘에 와서 돌이켜 보면 그게 진짜 현실적으로 잘 된 거라고 더 많은 긍정적 영향을 줬다고 실제 느끼는지 그다음에 또 아니면 오히려 과거를 청산을 철저하게 못해서 지금 정독 시절에 대한 향수가 많이 생겨나고 또 자익이라고 할까 부구라고 할까 이런 게 지금 너무 강해지고 이런데 영향을 준 요인은 아닌지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북한이 등한다면 과거 청산을 철저히 도수를 높여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주민들을 출복해서라도 그 도수를 좀 낮춰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사실 실제로 경험적인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Ich bin der Meinung, dass die strafrechtliche Aufarbeitung der kommunistischen Verbrechen nicht gelungen ist in Deutschland und dass das auch negative Folgen hat, weil wenn man Verbrechen nicht bestraft, dann gelten sie nicht als Verbrechen. Deswegen werden Mörder ins Gefängnis geschickt und deswegen muss man auch Staatsverbrecher bestrafen. Das hat die Funktion einer Abschreckung anderer und auch die Funktion der Genugtuung gegenüber den Opfern. Deswegen ist aus meiner Sicht die Bestrafung schon sehr wichtig. Auf der anderen Seite kann man, wenn es so viele Täter gibt, nicht alle hinter Gittern bringen, sondern man muss sich auf bestimmte Gruppen konzentrieren und man muss auch nicht alle ins Gefängnis werfen. Es gibt auch andere Maßnahmen, die wichtig sind, insbesondere die personelle Erneuerung des Staatsapparates, sogenannte Lustration, die in Europa eine große Rolle spielt. Das heißt, die Entfernung der alten Funktionäre aus der Administration. Auch das ist eine wichtige, aber sehr schwierige Aufgabe, die in Deutschland auch nur teilweise gelungen ist. 예, 일단 형법적인 의미에서 과거를 청산한다는 것은 독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공적으로 충분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형법적인 과거 청산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범죄라는 것은 처벌을 받아야 범죄인 거죠. 처벌받지 않은 범죄는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인을 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은 살인을 범죄라고 규정짓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범죄자를 감옥에 보내는 것이 갖고 유발하는 효과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런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도록 위협을 주고 겁이 나서 그것을 못하게 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처벌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죄 지은 자를 처벌한다는 것의 의미는 또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어떤 보상을 주는 것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처벌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가해자가 너무나 많아서 이 많은 사람을 다 감옥으로 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겠죠.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그룹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많은 가해자들 중에서 누구를 처벌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감옥에 보내서 징역을 살게 하는 것은
처벌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나 감옥에 보내는 것만이 처벌의 전부는 아니죠. 예를 들면은 국가 개인적으로 어떤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결론적으로는 처벌을 받게 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과거에 가해자였던 사람, 과거에 이런 농독의 독재 정권에 부역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향후 국가적인 행정 또는 말씀드렸듯이 그 감옥에 보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처벌의 전부도 아닙니다. 중요한 처벌 중에 하나가 과거에 동독의 독재 정권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다시는 국가 정부 행정적인 일에 임용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처벌을 결론적으로는 받게 하는 이런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독일에서는 이런 식의 처벌, 간접적인 처벌을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하지는 못했고 부분적으로만 이것이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Ich habe meinen letzten Beitrag eben beendet mit dem Wort Gerechtigkeit. Dass die Verbrecher der Diktatur im Grundsatz abgeurteilt werden müssen, das ist auch meine Überzeugung. Aber es geht auch um die Frage, wie wird man eine Diktatur los? Man muss sich daran erinnern, dass wir 1989 in Deutschland 2 Staaten hatten und die DDR-Opposition 1989 nicht die Bestrafung der SED, sondern den Dialog mit der SED wollte, um zu freien Wahlen zu kommen. Nein, noch nicht. Hinzu kommt ein weiterer Unterschied zwischen Deutschland und Nordkorea und zu der Zeit, als die friedliche Revolution, wovon wir lieber sprechen als von der Wende, stattfand, waren in der DDR noch ungefähr 400.000 bis 450.000 sowjetische Soldaten stationiert. Die Sowjetunion hat die Kommunisten als Machthaber eingesetzt. Und eigentlich hoffte die alte Garde der SED, dass die sowjetische Armee wie 1953 eingreift und sie vor dem Sturz bewahrt. Es gab also ein Phänomen, das interessant ist für die Geschichte der friedlichen Revolution. Es gab eine unausgesprochene Abmachung, keine Provokation gegenüber den sowjetischen Einrichtungen und der sowjetischen Armee. Man wusste, das war die entscheidende Frage für den Sieg dieser Revolution. Und in diesem ganzen Prozess spielte bis zur deutschen Wiedervereinigung die Frage einer Bestrafung der Diktaturkader so gut wie keine Rolle. Es ist sogar eine Parodie. Als Honecker gestürzt wurde, der langjährige Diktator, hat die neue kommunistische Führung und Regierung dafür gesorgt, dass er ins Gefängnis kam, um wegen Machtmissbrauch angeklagt zu werden. Diese Anklage hat die bundesdeutsche Justiz nicht weitergeführt, sodass also die Frage der Gerechtigkeit nach einer Revolution sehr davon abhängt, wie diese Revolution, wie dieser Machtwechsel sich vollzieht. Und ich würde sagen, jede oppositionelle Bewegung, ich kann ihre Wut verstehen und ihren Zorn und aber sie sollte sich hüten, bevor die Frage der Macht entschieden ist, diese Frage programmatisch festlegen zu wollen.
예, 제가 답변을 드려보겠는데요. 발표를 끝낼 때 제가 정의라는 그 말씀을 화두처럼 던지면서 발표를 마무리했었습니다. 우리가 정의라고 했을 때 독재자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자는 처벌돼야 한다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정의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이 우리가 어떻게 독재자와의 문제를 청산할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1989년도 독일에는 두 개의 독립된 국가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도 동독에는 제야 세력들이 일어나고 있었죠. 근데 이 제야 세력들이 얘기했던 것은 동독 공산당이 처벌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슬로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었던 것은 동독 공산당과의 다이얼로그, 대화였습니다. 이들이 대화를 통해서 얻어내려고 했던 것은 동독 땅에서 자유 총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목표를 얻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어쩌면 이것이 독일과 북한과의 차이로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1989년도를 우리는 변환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희는 평화혁명의 시기라고 이것을 명명하곤 합니다. 이 평화혁명의 시기인 1989년도에 동독 땅에는 여전히 40만에서 45만 명에 이르는 소련의 군대가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소련의 군대는 사실상 동독이 망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무력 군대였었죠. 그리고 1953년도부터 소련은 동독 땅에 소련군을 주둔시킴으로써 동독 정권을 수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평화혁명이 일어나던 1989년도에 소련의 군사시설 또는 소련 주둔군 이들 중 누구도 동독 주민들에 의해서 어떤 시설 파괴나 보복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평화혁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독일 통일이 이루어지기까지도 그랬습니다. 또 독재 간부, 동독의 공산주의 독재를 같이 했던 간부급들에 대한 처벌, 이것은 평화혁명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논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호네커가 실각했을 때 새 공산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호네커를 감옥으로 보내고 이를 기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죠. 실제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통일된 독일은 이에 대한 기소를 계속해서 하지 않았고요.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처음에 제가 화두로 던졌던 정의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혁명 이후에 정의라는 것은 다분히 혁명 이후 권력의 변화가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느끼는 분노 또는 여러분들의 어떤 억울한 심정, 저는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권력의 이동 또는 권력의 변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처벌하려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들을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 그리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입안이 되어야만 어떤 식의 권력 변동이 일어나더라도 정의에 입각한 처벌이라는 것이 가능하겠죠.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여러분이 미리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 자리에 계신 발표자나 토론자에게만 향하는 질문이 아니고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질문입니다. 북한에서의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정보를 잘 받아보고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도 하시고 또 여러 단체들에서 활동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얼마나 잘 인식되고 또 전달이 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게 만일에 여러분들이 어떤 갖고 있는 활동에서의 제한 때문에 북한 사람들에게 충분히 전달이 안 되는지, 혹은 북한이라는 사회가 비밀 경찰이라든지 또는 북한에 뭐 인터넷이 안 되다 보니까 또는 컴퓨터가 없어서 그런 그 전달을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충분치 않아서 충분하게 이쪽에서 하는 활동들이 전달이 안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얼마나 여러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북한에서 인지되고 있는지가 일단 첫째로 궁금하고, 두 번째는 만일에 충분하게 인지가 전달이 안 되고 있다면 그것이 어떤 이유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소장으로서 북한을 거의 매달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남한과 북한에서 저희가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생각하실 때 얼마나 그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계신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이자 같은 질문에는 이제 북한에서 한국에 도착한 지 이제 금방 오신 분이면 아마 더 좋겠고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저쪽에 우리 이제 김산 씨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 이제 그 관리로 근무하시다가 오셨던 분이 그 대답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제가 한마디 답변하겠습니다. 내 목소리가 가겠는지 모르겠는데 마이크 좀 더. 저는 2011년 7월 19일에 북한을 탈북했습니다. 여기 오늘 연사로 나오신 분들이 어제 인권정보센터에서 할 때 발표했던 모임에서 참가해서 다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자 대단 소장님이 제기하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좀 내 견해를 보면은 현재 북한은 이전 그 동독 사태하고 비교하면은 안 됩니다. 북한 자체는 시민들이 일반적인 사회단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북한의 형식상 가지고 있는 야당, 천주교 청구당이나 사회민주당 자체도 북한 노동당의 한 개 부서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주민들이 그 자발적인 그 어떤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대한다는 건 막연한 상태이고, 현재 지금 우리 그 한국에 와 있는 탈북자 단체들에서 많은 그 운동을 하고 있지만은 북한의 실질적인 그 평양이나 이 내지의 주민들에게는 전달되는 현상이 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국경 연선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 최전면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간혹 좀 볼 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삐라 전단 같은 문제는 이제 북한 보안부가 철저한 대응책을 시하며, 북한에서는 특히나 그 라디오를 본인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발각만 되면 무조건 청산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라디오는 전혀 보관하고 있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한지 얼마 되지는 않는데, 북한 그 단체들, 모든 그 북한 탈북자 단체들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나도 솔직한 말로 소극적이고 편협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 원인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 작가님이 이 토론할 때 하신 것처럼 모든 그 단체 운동을 하더라도 그게 지지 세력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그 한국 정부가 또 많이 밀어주고 또 그렇게 돼야 되겠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 그 오신 선생님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우리 북한 사회나 한반도 사회가
도이칠란드 경우하고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저도 도이칠란드가 소득이 흡수될 때 러시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독일 사람들과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 독일 그때 당시 독일로서 보면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소련 군대가 34만 명이 동독에 주둔하고 있었고 그 동독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가 독일 군대라고는 제가 알기에는 9만 명인가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또 내가 같이 독일 사람들 공부할 때 보면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 동독 그 공산당원들도 2차 세계대전 영화나면 끝냈습니다. 그만큼 그 말하자면은 그 사회적 흐름이 그렇게 말하자면 많은 진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득에 대한 동독 흡수가 가능했고 또 동독 주민들이 소득으로 많이 넘어갈 때 우리 북한 탈북자들처럼 중국에서처럼 악질적으로 놀지 않고 동독 주민국 나라 사람들은 다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밀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5만 명씩 집단 이주할 때도 있었고 또 그런데 우리 북한 탈북자들은 그런 현상도 아니고 여하튼 모든 면에서 상당히 그 말하자면 그 여러 조건이 많다고 보는데 저는 여기 오신 분들이 그런 심정을 많이 좀 이해해주고 이 탈북운동 단체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보내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Frau Kümmel, ich glaube, Sie haben einmal zu mir übersetzt, aber was ich meinte, wie viel wissen die Bürger, sondern wie viel weiß der Geheimdienst, wie viel weiß der Staat von dem, was die hier machen. Das war eine andere Frage. Dass die Bürger nichts wissen, ist mir klar. Es geht darum. 제가 질문에서 한 가지 그 빠뜨린 게 있는데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 질문 하나가 더 있었던 건 뭐냐면 북한에 있는 비밀 경찰이나 또는 북한 당국이 이쪽에서 활동하시는 여러분의 활동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거를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보충 답변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까도 이제 그 질문이 나왔었는데 북한에 들어가는 외부 정보가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냐 했는데 이제 김정민 대표님이 답변을 하신 거는 외부 세계에 대한 그런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는 많이 진행이 됐지만은 북한 체제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나 태도에는 상대적으로 보면은 영향을 덜 미쳤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리고 박사님이 이제 처음에 질문 질문이 그런 외부 정보가 북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나고 제가 이해를 했고 그거를 우리 김상 팀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여기 뭐에 있는 분들 배려를 해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밀 경찰이나 북한 당국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여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상입니다. 전 지금 현재 계속 있는 데서 일하고 있고요. 북한 비밀 경찰이랑 국가안전보위부나 민병보안과 크게 관계없다고 보죠. 근데 국가안전보위부가 다른 단체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인 견해라면 비교적 거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체들의 기본적인 성격이나 무슨 영향, 그다음 뭐 구성까지 거의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사이버 공격도 그래 뭐 인문정보도 있고 또 현재 뭐 간섭들이 들어오는 것도 봐도 그래 이런 박정수 여성분 감독도 그래 전명철이라는 사람 감독도 그 사람들하고 인터뷰 내용 북한에서 주도해서 한 인터뷰 내용을 봐도 그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wie gut die Geheimpolizei in Nordkorea davon informiert sind, also die aktiv hier, also über die Gruppe und so weiter und so fort. Also wenn ich meine persönliche Meinung äußern darf, also es ist sehr gut informiert, die Geheimpolizei in Nordkorea, über unsere Aktivitäten, was wir Gruppen wir sind und was wir Charakteristika wir haben, welche Zielsetzungen und aus welchen Leuten wir zusammengesetzt sind. Also all die Einzelheiten meines Erachtens sehr gut, also sehr konkret sind sie informiert über uns, denke ich. Und das konnte ich feststellen beim Interviews. Er hat seine Namen genannt, so Frau Karlsson oder so. Und als ich diese Frau interviewt hatte, konnte ich feststellen, dass diese Geheimpolizei oder in Nordkorea sehr gut 아까 인터뷰에서 알 수 있었다. 그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조금만 설명을 해주시면. 네. 박종준이나 전영철 같은 사람들하고 북한 투자도 질문하고 그 외에 다른 북한에서 지금 운영하는 우리 민족 기자도 그 웹사이트에 올라온 걸 보면 그 공개적으로 내놓은 인터뷰와 달리 그런데 올라온 그 개별적인 인터뷰를 보면 그런 여기 단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질문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그 과정을 보면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고. Also eine Dame namens Park und ein Herr namens Kim, also die beiden, also wir hatten ein Interview mit diesen beiden und die Fragestellung von diesen zwei Personen haben mir deutlich gezeigt, dass sie aufgrund der gewissen Informationen ein paar Fragen an mich gestellt haben. Daran konnte ich erkennen, sie waren sehr gut informiert. Welche Personen diese sind, kennen Sie persönlich sich an diesem meinte, also eine Dame, Park und ein Herr Kim. aus Nordkorea. 그러니까 이 박이라는 분하고 김이라는 분은 둘 다 북한 분들인데 어떤 직함이나 뭐 타이틀을 갖고 있는 분들이었나요? 아까 박정수라는 분은 여기 저희서 탈북을 했다가 이번에 북한을 갔거든요. 예, 간 사람. 그 아들 뭐 주의했다고 그 회의도 있고 협박도 있어 도로 갔냐고요. 그다음 그 전영철이라는 사람은 뭐 여기서 뭐 북한에서 뭐 말한 대로 뭐 동상 깔아갔다 어쨌다 하는데 하여간 그게 갔다가 그것도 북한 쪽에 잡힌 사람이에요. 아무튼 탈북을 했다가 북으로 간 예, 간 사람들. 예, 한 명은 잡혀간 사람, 한 명은 자유로 간 사람. 협박에. Also diese zwei Personen sind, also einmal, also eine Frau, also Park, also die wurde wegen Bedrohung einmal nach Südkorea geflogen, aber ist wieder nach Nordkorea gegangen und also ein Interview mit dieser und eine andere, der ist freiwillig, also einmal nach Südkorea gekommen, auch freiwillig nach Nordkorea gegangen. Eine kurze Ergänzung aus der deutschen Erfahrung, wo es so war, dass die kommunistische Geheimpolizei in die Flut der Flüchtlinge und Übersiedler auch viele Agenten platziert hat. Und der bekannteste Fall war der persönliche Referent des früheren Bundeskanzlers Willy Brandt, der als Flüchtling sich in Deutschland, in Westdeutschland gemeldet hat und dann in der SPD Karriere machen sollte und auch tatsächlich Karriere gemacht hat. 독일의 경험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그 답변 내용을 보니까요. 그 동독의 비밀 경찰의 활동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실제로 동독의 경우는 이 동독 탈출자들, 동독자들 그리고 어떤 그 동독에서 서독으로 간 사람들 중에 간첩을 씹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유명한 그 간첩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처음에 동독을 탈출한 사람으로서 서독에 와가지고 서독의 3인당 SPD에 입당을 합니다. 그래서 3인당 하에서 자기 캐리어를 쌓죠. 그래서 3인당에서 상당한 위치에 오르게 되자 이 사람이 당시 빌리 브란트 연방 총리의 보좌관 중에 한 명까지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동독의 간첩이었다는 게 밝혀진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시간상 관계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받도록 하고요. 우리 관장님 얘기 하나 듣고 싶은데, 우리 지금 한국에서 독일의 통일 경험 중에 유일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정치범들이 독일에서는 서독에서는 돈을 주고 사왔더라, 돈을 주고 그 서독으로 데려갔더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맞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그랬을 때 한반도에서 그게 그런 일에 적용이 가능할까? 그래서 한번 좀 네. Das ist richtig. Es gab den Freikauf von etwa 35.000 politischen Gefangenen zwischen 1964 und 1989. Dafür hat die Bundesregierung 1,7 Milliarden Euro umgerechnet bezahlt. Also pro Häftling etwa 50.000 Euro. Ob das in Korea auch anwendbar ist, das kann ich nicht wirklich beurteilen. Diese Art von Freikauf ist ein zweischneidiges Schwert. Für die Betroffenen bedeutet es die Freiheit und es verstärkt auch die Kontakte zwischen beiden Staaten. Auf der anderen Seite, wenn man anfängt, Geiselnehmern Erpressungsgelder zu bezahlen, dann ist die Versuchung groß, noch mehr Menschen in Haft zu nehmen und auch noch zu verkaufen. Und genau das hat die DDR auch jahrelang gemacht. Das war ein sehr lukratives Geschäft. 예, 정치범들을 돈을 주고 서독이 사서 석방시킨 예는 있었고요. 1964년부터 1989년까지 총 35,000여 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들어간 전체적인 금액은 약 17억 유로, 유로화로 환전해서 약 17억에 달했고요. 환산하자면 한 명당 대략 5만 유로 정도를 주고 석방을 시켰습니다. 이게 한국에도 적용이 가능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사실상 판단을 내려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범을 돈을 주고 석방시켰다는 것은 양날의 칼과도 같기 때문인데요. 한편으로는 이들 정치범을 석방시킴으로써 어떻게 보면 자유를 위해 서독이 이런 사람들의 자유를 찾아준 게 되겠죠.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인질범이 인질극을 벌이는데 그 인질범한테 돈을 주고 인질을 사오면 인질범은 또다시 인질을 잡고 돈을 받고 얘를 풀어주려고 하겠죠. 실제로 그 동독도 정치범들을 서독이 돈을 주고 사가니까 정치범을 더 많이 양산해내는 현상들이 생겨났고요.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동독에게는 정치범을 파는 일이 매우 수익성이 좋은 사업처럼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날의 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실 분이 없을까요? 예. 뭐 여러분들이 괜찮으시다면 시간 조금 연장하고 질문을 더 받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고민이 있는데요. 시나리오 같은 게 좀
들어보면은 한 걸음 나아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북한 같은 사회에서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해외에 대한 그런 경제적인 의존성이 높아지는 게 북한에서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Ja, also Sie haben als ein Punkt DDR, also vielleicht schneller und reicher, sich entschieden ha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 beizutreten. Also haben Sie gesagt, also wirtschaftliche Abhängigkeit wurde größer und wurde quasi die DDR gezwungen, Reise dann oder nichts anderes tun ungefähr. So habe ich verstanden, dass die wirtschaftliche Abhängigkeit auch eine Rolle gespielt hätte. Und meine Frage ist, ob es auch im Falle Nordkorea so etwas, wirtschaftliche Abhängigkeit, möglich wäre. Das heißt, dass Nordkorea also von Außenwirtschaft abhängig wird und dass dann vielleicht möglicherweise so eine Wiedervereinigung führt. Also was denken Sie? Das wirtschaftliche Abhängigkeit. Das muss ich präzisieren. Die Abhängigkeit, die wirtschaftliche Abhängigkeit der DDR von der Bundesrepublik hatte seitens der SED niemals die Intention, die DDR aufzugeben, sondern die Hoffnung der Kommunisten war es, mit der Unterstützung der Bundesrepublik ihr eigenes Regime zu stabilisieren, und zwar auf Dauer. Die politische Revolution in der DDR, die Zugeständnisse, die die DDR gemacht hat für die Wirtschaftshilfe, bezogen sich auf menschliche Erleichterungen. Was die bedeuten, will ich kurz erläutern. Zum Beispiel für diesen Milliardenkredit von 1983 musste die DDR an der innerdeutschen Grenze eine besonders teuflische Waffe abbauen, nämlich die Selbstschussanlagen. Das waren sozusagen Tötungsmaschinen, die bei Berührung den Flüchtling entweder in einen Krüppel verwandelten oder töteten. Die mussten abgebaut werden. Dann gab es Reiseerleichterungen für DDR-Leute. Auf dieser Ebene bewegten sich die Zugeständnisse, aber nicht in der Frage der Macht. Die Frage der Macht wurde in der DDR durch die Revolution der Bevölkerung entschieden und durch die Massen der Flüchtlinge aus der DDR initiiert. Also diese beiden Zusammenhänge darf man nicht verwechseln. Auf der anderen Seite versucht Südkorea, wenn ich das richtig verstehe, in Kaesong einen solchen Weg der wirtschaftlichen Abhängigkeit Nordkoreas von Südkorea herzustellen. Wie weit dieser Weg erfolgreich sein wird und welche Bedeutung der für die nordkoreanische Führung hat, das vermag ich nicht zu sagen. 동독의 경제적인 의존성과 이야기를 할 때 몇 가지 상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독의 경제적인 의존성이 높아진 것 때문에 통일이 되었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동독이 서독에 경제적으로 의존이 되면서 서독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던 것은 자신들의 어떤 정치 권력 이런 것에 대한 약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이들이 의도했던 건 뭐냐면 서독한테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안정을 꾀함으로써 구동독의 독재 체제를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들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동독에서 정치 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났을 때 이 동독이
서독에 대해서 이제 양보한 것들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경제적인 도움을 서독한테 받는 대신에 인간적인 고통을 경감하는 조치를 동독이 취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래서 거의 830억 이상의 그런 차관이 서독에서 동독으로 가기도 했었죠.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동독이 내놔야 했던 것은 국경지대에 설치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자동 발사 장치. 이게 뭐냐면 동독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국경 근처로 오면 자동으로 발사가 되는 소위 말하는 탈출자들을 쏘아 죽이는 살인 무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독은 차관을 제공을 하면서 동독에게 이런 자동 발사 장치를 국경지대에서 해체한다라는 양보들을 받아낸 거죠. 또 두 번째로는 동독을 탈출하려는 사람들, 동독을 떠나려는 사람들의 고통 경감, 이런 것도 이런 양보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동독이 이런 것들은 다 양보를 했죠. 그러나 체제를 유지하려는 이 체제 유지에 대한 의지, 이것은 단 한순간도 양보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다른 측면들을 제가 볼 때 한국의 경우를 보니까요. 개성의 경제 특구 같은 것을 설치해서 북한이 이런 개성 경제 특구 같은 것을 통해서 남한에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의도하는 것을 제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것이 즉 개성 특구 등을 통해서 북한의 남한에 대한 경제 의존성을 높인다는 것이 어떻게 성공을 할지 또 이것이 북한의 지도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마 이 부분이 궁금하셨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하기는 힘들겠습니다. 이제 북한 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님이 질문을 계신 것 같은데요. 네, 한 번만. 예. 우리 큰아베 박사님께서 아까 강의하실 때 북한의 경제, 정치, 사회적 관계를 내부적으로 강화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편입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 북한의 현 체제가 과연 그렇게 하리라고 예상하시는지 제가 들었을 때는 큰아베 박사님 북한에 대해서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게 탈북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은 오직 조선노동당 하나의 단독 집단으로 완전 통제 사회가 되어 있는 상태로 계속 유지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아베 박사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저는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스 자이델드단이 북한으로도 갔다 하시는데 옛날에 한스 자이델드단이 김대중 대통령을 도와가지고 민주주의 운동을 했다라고 듣고 있는데 북한 민주주의를 위하여서 이런 북한의 경제 개혁 개방을 무조건적 돕는 이러한 혹시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재단 관계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 한 번만 반복해 주시겠어요? 제가 듣기로 한스 자이델 재단이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을 도와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도왔던 일이 있지 않는가? 제가 기억이 좀 있는데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현재 북한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북한의 정치 권력 자체가 변함이 없는데 북한으로의 무조건적 지원이 혹시 되고 있다면 그거에 대하여서 과연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관계자가 어떤 생각으로 좀 계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Ja, zunächst eine Frage an Herrn Dr. Knabe und danach an Herrn Dr. Seliger. Also die erste Frage ist, während Ihres Vortrages haben Sie erwähnt und betont, dass Nordkorea in die internationale Staatengemeinschaft stärker eingebunden werden sollte und dass Nordkorea sich nach außen hin so öffnet in dem Sinne. Und meine Frage ist, haben Sie wirklich die Perspektive, dass Nordkorea jemals in die internationale Gesellschaft eingebunden werden kann? Denn
Wenn Sie so glauben, würde ich eher sagen, dass Sie vielleicht zu sehr bezüglich Nordkorea zu sehr naiv denken, weil aus meinen Erfahrungen besteht diese Wahrscheinlichkeit bzw. Möglichkeit also kaum, denn Nordkorea ist eine Gesellschaft, in der eine perfekte Kontrolle herrscht. So eine perfekt kontrollierte Gesellschaft wie die nordkoreanische kann kaum die Chance haben, international eingebunden zu werden. Daher möchte ich gerne Ihre persönlichen Schätzungen und Meinungen diesbezüglich hören von Ihnen und Dr. Knabe. Und zweite Frage geht an Dr. Seliger. Sie haben gesagt, Sie besuchen Nordkorea quasi monatlich und so weiter. Und soviel ich weiß, hat die Hans-Seidel-Stiftung für die Demokratiebewegung von Kim Dae-jung auch mal geholfen oder so, soviel ich weiß. Und ich verstehe so Ihre Aktivitäten in Nordkorea in dem Sinne, dass Sie versuchen, damit Nordkorea sich nach außen hin politisch, wirtschaftlich geöffnet, dass Sie daher vielleicht für meine Begriffe eine bedingungslose Hilfeleistungen bzw. Unterstützung für Nordkorea machen. Wenn es tatsächlich so ist, denken Sie, dass Ihre Unterstützung für Nordkorea, wobei Nordkorea, also das politische System und Machtapparat und so weiter, sich kaum verändert. Trotzdem denken Sie, Ihre Unterstützung hat Effekt in Nordkorea, also zu bewegen. Und wenn ja, welcher Effekt? Die Frage, ob es möglich ist, Nordkorea international einzubinden, kann ich nicht wirklich beantworten, weil ich kein Asien-Experte bin. Aber ich beobachte schon, dass sich hier auch Dinge geändert haben. Es gibt ja inzwischen diplomatische Vertretungen einiger europäischer Länder auch in Pyongyang. Und auch die internationale Situation hat sich, denke ich, in den letzten 60 Jahren sehr geändert. Die Diktaturen in Südwesteuropa sind verschwunden, Spanien, Portugal. Die Diktaturen in Südamerika sind verschwunden, Chile und andere. Die Diktaturen in Osteuropa sind verschwunden und jetzt zuletzt die Diktatoren in Nordafrika sind gestürzt worden. Und insgesamt kann man sagen, dass die Rolle der Menschenrechte nach meiner Einschätzung international stark an Bedeutung gewonnen hat, sodass sich die politischen Bedingungen hier etwas zu verändern, glaube ich, deutlich verbessert haben. Es gibt natürlich das Problem, dass hier eine Supermacht die schützende Hand über Nordkorea hält, nämlich China. Aber auch da ist der Druck von innen und von außen aus meiner Sicht doch ganz erheblich, hier zu demokratischeren Verhältnissen zu kommen. Insofern bin ich durchaus grundsätzlich optimistisch, dass es möglich ist, die Politik in Nordkorea auch international stärker zu beeinflussen, als das früher möglich war. Und was aus meiner Sicht hier für die Flüchtlinge aus Nordkorea wichtig ist, dass man auf dieser internationalen Ebene auch professionell als politischer Player mitspielt. Und das ist nicht ganz einfach, aber möglich und auch erforderlich. Deswegen hat
mich das Plädoyer vorhin sehr überzeugt, als es hieß hier auf dem Podium, wir müssen professioneller arbeiten, wir müssen globaler arbeiten, um unseren Einfluss auf die internationale Staatengemeinschaft zu verstärken als nordkoreanische Emigration hier in Südkorea. 예, 그 북한에서 이러한 그 국제사회로의 편익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고 제 의견을 물어보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북한이 그럴 수 있다 없다 단정적으로 답변을 하기는 힘들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시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황이 상당히 많이 변화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없었지만 현재는 평양에 유럽의 국가들의 외교 대표부들이 평양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만 해도 상당히 정치적인 여건들이 변화했다는 지표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60년대 이후 그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은요. 전 세계에 있었던 독재자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이 과거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도 독재자들이 있었죠. 또 그리고 그 남아메리카 쪽에도 독재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칠레라던가 또 동유럽에도 독재 국가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러다가 또 북아프리카에도 최근에는 독재자들이 무너지고 있음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상당히 역사적으로 순차적으로 독재자들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인권의 역할 그리고 인권의 의미 자체가 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 커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인권의 강화를 위한 정치적인 여건들은 많이 변했다라고 진단하고 있으며 인권이 개선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마련되고 개선되고 있다. 이것이 저의 견해이고요. 물론 북한의 인권과 관련해서는 소위 우리가 슈퍼파워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중국에 대해서도 대내외적인 압력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도 압박을 받고 있죠. 민주주의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전반적인 세계 정세의 변화 그리고 독재자들이 사라진 그런 정치 발전의 역사를 보면 저는 낙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경우도 정치적인 여건들은 말씀드렸던 뭐 외교 대표부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현재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낙관적인 그리고 인권과 관련해서도 과거보다는 현재 인권에 대해 미칠 수 있는 영향의 가능성도 더 커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아까 그 발제자께서도 발제자 토론자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보다 전문가적으로 보다 글로벌한 차원에서 행동하고 국제사회의 연대를 이끌어냄으로써 우리들의 행동이 우리들의 활동이 보다 인정받게끔 보다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필요하고 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바로 그렇게 전문적으로 또 보다 글로벌하게 조직과 활동을 이끌어 나가실 때 국제적인 연대감, 또 국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Ein Satz noch zu dem Eindruck einer perfekt kontrollierten Gesellschaft. Das haben wir von der DDR auch angenommen. Es war auch eine perfekt kontrollierte Gesellschaft. Doch auch eine perfekt kontrollierte Gesellschaft ist nicht mehr zu kontrollieren, wenn die Führung in einer Sackgasse steckt und keinen Ausweg weiß und wenn der Sicherheitsapparat nicht mehr gehorcht. Und diese beiden Bedingungen sind 1989 in der DDR eingetreten und ich halte sie auch für Nordkorea für keineswegs ausgeschlossen.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첨언하고 싶은 부분은요. 조금 전에 완벽한 통제 사회가 바로 북한 사회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동독도 완벽하게 통제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하게 통제된 사회가 그 사회의 권력을 쥐고 있는 핵심 지도층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면, 그래서 더 이상 빠져나갈 탈출구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들을 떠받드는 비밀 정보 기관이 지도부의 얘기를 안 듣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 똑같은 일이 동독에 이루어졌던 거고요. 1989년도 말의 상황은 과거 완벽한 통제 사회를 자랑했던 동독이 결국은 그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는 것이 비밀 정보 기관들의 더 이상 동독 지도부에 대한 충성이 약화되면서 결국 혁명으로 나아가게 됐죠. 저는 동독과 같은 상황이 북한에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Also, danke für die Frage. Und unsere Politik ist es eigentlich hier gewesen, nicht eine Person zu unterstützen wie Kim Il-sung, aber schon die Demokratisierung. Und das versuchen wir natürlich auch in Nordkorea. Und in dem Fall, da man politisch noch wenig machen kann, zunächst die Öffnung des Landes. So Strategie, glaube ich, bedingungslose Unterstützung kann man nicht sagen, sondern was wir versuchen, möglichst viele Menschen außer Landes zu bringen, mal für eine Woche, mal für einen Monat, mal für ein Jahr sogar, für Studium, zu Studienreisen, um ihnen zu zeigen, wie die Realität in anderen Ländern ist und auch möglichst viele Experten ins Land zu bringen und dort Trainings durchzuführen. In ganz verschiedenen Bereichen, zum Beispiel Wirtschaft, Umwelt, Landwirtschaft und so weiter. Und dabei, weil das noch die Frage vorher eigentlich war, der internationalen Einbindung. Eine Strategie, die wir haben, ist auch Nordkoreaner zu internationalen Konferenzen zu bringen. Wir ermutigen sie in einigen Bereichen auch wieder internationalen Vereinigungen beizutreten, beispielsweise im Bereich der lokalen Selbstverwaltung, wo sie jetzt wieder zu so einer internationalen Organisation beitreten. Ich hoffe, das ist eine gute Strategie. Hilfslieferungen gibt es von uns nicht. Da sind wir uns auch natürlich mit Partnern hier im Süden einig. Es würde wenig bringen. Und vielleicht noch ein letzter Punkt, der angesprochen wurde, die professionelle Arbeit der Flüchtlingsorganisation. Das Projekt, was wir hier machen, was hier von der EU mit unterstützt wird, ist ja ein Projekt, das genau dieses Ziel hat, eben die stärker zu verbinden mit in diesem Fall europäischen Partnern. Das machen wir, indem wir Gäste aus Europa bringen, herzlichen Dank nochmal, und indem wir auch Sie nach Deutschland, nach Belgien, nach Frankreich und andere Länder Europas bringen, die dort mit den entsprechenden Vertretern europäischer Menschenrechtsorganisationen zusammenbringen. Und ich denke, einen guten Anfang auch mit dieser Konferenz. Englischkurse, das machen die Engländer. Also das ist eine wichtige Sache, aber die haben einfach, aber das ist ein ganz wichtiger Punkt, Englischkurse. Aber das ist nicht so ganz das können wir als Stiftung, dürfen nicht, aber das ist ein wichtiger Punkt, ja. 네, 그리고 저희 한사이들 재단이 북한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조건 없는 지원이 효과가 있다고 보느냐 이런 요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김대중 지원한 이런 부분도 언급하셨는데, 저희가 정치적으로 어떤 정치인을 특정인을 지원하는 이런 업무를 하지는 않지만 민주화 과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런 민주 인사를 지원하게끔 되는 이런 과정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북한의 민주화 과정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죠. 저희가 이 재단의 어떤 활동을 통해서 북한이라는 나라가 외부 세계에 대해서 문을 열게 된다. 사실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리고 생각할 때 저희가 하는 활동들이 어떤 북한에 대한 조건 없는 지원 이런 것하고도 조금은 성격을 달리한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결국 의도하는 바 그리고 목표로 하는 바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가능하면 최대한 길게 외부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겁니다.
일주일이 됐건 2주일이 됐건 또는 한 달이 됐건 사실 가능하면 1년씩 몇 년씩 되면 더욱더 좋겠죠. 이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유학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든지 또는 짧든 길든 일정 기간 동안 외부 국가로 가서 다른 나라는 어떻게 먹고 살고 있는지 외부 세계의 현실은 어떠한지를 직접 피부로 느끼게 해주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저의 재단의 임무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역으로 외부 세계의 전문가들을 북한으로 데리고 가서 이 외국의 전문가들이 북한 내에서 필요한 트레이닝, 교육 이런 것들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습니다. 경제, 환경, 농업 각종 분야의 전문가들을 북한으로 데려가서 북한 사회를 이런 교육을 통해서 변화하는 시도들을 하는 것이죠. 저희는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북한을 국제사회에 보다 더 심도 깊게 편입시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변함없이 저희 재단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한 국제적으로 북한이 보다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예를 들면 국제 컨퍼런스에 북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도 그 일환의 하나죠. 그래서 또한 국제적인 조직이 있다면 북한이 보다 많은 국제 조직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런 것도 역시 저의 활동의 일환입니다. 저희는 이것이 매우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조건 없는 지원 이런 것과는 성격적으로 달리한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하는 일은 전반적으로 프로페셔널한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한 그런 업무라고 볼 수 있고 또 유럽연합과 함께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 일환으로 이런 세미나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세미나에 독일에 있는 전문가가 와서 여러분과 대화를 하면서 일종의 교육을 한다고 볼 수 있고 경험을 교환하는 것. 이것이 북한 사회가 유럽에 예를 들면 좀 더 심도 깊게 편입되는 그런 노력의 일환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한 그 역으로 북한 사람들을 가능한 한 많이 외부 세계, 예를 들어 벨기에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국가로 데려가서 유럽연합의 인권 전문가들, 인권 조직의 책임자들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저희 재단의 활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크나베 박사님께서 영어 코스, 잉글리시 코스를 하는 것이 굉장히 국제적으로 편입하는 데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영국 쪽에서 이런 영어 그 잉글리시 코스 같은 거를 제공함으로써 북한이 어떤 국제적으로 좀 더 편입되는데 언어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이야기가 되고 있고 사실상 아주 중요한 포인트의 하나입니다. 잉글리시 코스 이런 것들이요. 근데 저희가 재단 차원에서 영어하고 어떤 코스 이런 걸 제공을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는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이상